두 사람이 다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식민지이던 코르시카, 지금은 이탈리아인이죠. 코르시카에서 났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리고 아버지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어머니를 다 좋은 어머니를 가졌다 하는 점에서도 같고, 두 사람이 다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출신들은 우선 수학에 밝아야 되겠죠. 또 이 전쟁을 조금 넓게 봅니다. 넓게. 전쟁에서 포병을 가장 잘 운용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사관학교를 나온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한 점에서도 같고, 그리고 마지막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점에서도 같고, 쿠데타를 2번 한 점에서도 같습니다. 나폴레옹도 쿠데타를 2번 했고, 박 대통령도 2번 한 사람이에요. 1961년 5월 16일,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라는 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를, 헌법을 중단시켜버렸으니까 박 대통령 쿠데타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재평가를 받았다. 오늘날의 프랑스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박 대통령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박정희가 뼈대를 만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승만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필요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중공업, 저 거대한 산업시설, 서울이라는 도시,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항만, 이거 다 따져보면 박 대통령 시절에 기초를 다 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든 게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것은 한미동맹, 농지개혁, 교육 확충,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이승만과 박정희 관계를 설명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시장 경제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강병한 사람이죠.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 한 사람이죠. 박정희의 성공이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평가가 되고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낮아요. 그러나 아마 역사가 평가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같은 급으로 평가하든지 아마 이승만 대통령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이 시작한 근대화, 교육개혁, 한미동맹, 농지개혁이 없었더라면 박 대통령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박정희가 없습니다. 동시에 박정희가 실패했으면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낮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역할, 군인이죠. 박 대통령 군인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집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군인이 집권한 시절이 언제 있었느냐? 우선 삼국통일할 때는 모두가 군인이었죠.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에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군인이 집권한 시기는 왕건의 고려건국, 이성계의 조선건국과 같은 건국과 관련된 것을 빼고 제도적으로 군인이 집권한 시기는 딱 100년이 있습니다. 언제냐? 고려 무신난이죠. 고려 무신정권 100년,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친 요 100년입니다. 그 뒤에 한 800년 동안 한국에서는
선비들, 양반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농공상이라는 계급 체제가 이루어졌어요. 산농공상. 사자는 뭐냐? 선비들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 밑에 농민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 물건을 만드는 사람. 제일 밑에 천시받은 사람이 상자, 장사꾼이. 여기는 군자가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군인은 여배입니다. 여배.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은 경멸을 받는 중요한 직종이었어요. 왜 이순신이 고독한 사람이냐? 왜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 이순신이 울분에 차 있고 참 안쓰럽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 시절이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군인을 경멸하는 시절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군인을 아주 하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군인이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전쟁을 수행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한참 잘 싸우는 그 이순신을 선조가 불러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 필요하면 또 계급 강등을 해가지고 1등등도 아니고 그냥 백의종군 하도록 만들고 이순신의 비극과 그분의 위대성은 군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군인이 두 사람이죠. 가장 성공한 군인. 박정희와 김유신이죠.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김유신은 79살까지 살았습니다. 혹시 아까 보니까 2박 3일간 저 포항, 울산, 경주에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경주에 주무실 때 제가 좋은 관광 코스를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태종무열왕릉이 있는 서학고궁군을 한번 보시고 그 옆에 김유신 그 무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태종무열왕릉이 묻혀있는 그 지역에는 고군이 4개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명당결입니다. 좌측룡 500호 그 사이로 능선에 딱 무덤 4개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치를 그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아마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김유신은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뜻을 편 사람입니다. 그때는 다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 왕들이 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군인입니다. 장엄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비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죠. 박정희는 무신난 이후에 800년 만에 처음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또 5.16으로 등장한 집권 세력이 장교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장교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한국 사회를 그 뒤 3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장교가 아니었으면, 장교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발전은 난 불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장교들, 장교단이죠. 이 장교들은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군인들의 제도, 오래된 군사제도, 참모제도,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사단장을 예를 들면 사단장이 되기 위해서 쭉 받는 교육. 군대라는 것은 교육기관 아닙니까? 전쟁을 안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구나 박 대통령은 여러 군데의 군사 공부를 했습니다. 만주공관학교. 그리고 거기 성적이 좋아서 다시 일본 육사. 해방된 다음에는 조선경비사관학교. 벌써 사관학교를 3군데 거쳤어요. 또 미국에 가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의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의 박 대통령이 교육받은 이 시간을 쭉 해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박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대구 사범 5년, 이것은 완전히 반육사 교육이에요. 당시에 5년. 그리고 만주공안학교 2년, 일본 육사 2년, 경비사관학교 6개월, 미국에서 1년 교육. 이것이 박 대통령을 군인으로 만들면서 또한 훌륭한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CEO로서 만든 것입니다. 박 대통령 우선 군인이 아니었으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6.25가 없었으면 박정희는 대통령은커녕 아마 거의 이 사회의 불평분자로서 끝났을 거예요. 불평분자로서 술 많이 마시고 아마 알코올 중독이 됐을 정도인 거죠. 6.25 남침은 김일성이가 했는데 김일성이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박정희는 뭘 했느냐? 뭐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박 대통령이 그 형이 박상희라는 사람, 김종필 씨의 장인되는 박상희라는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 그래서 1946년 10월에 대구에서 공산당이 폭동을 일으킬 때 구미에서 거기에 가담을 했다가 경찰한테 사살됐습니다. 그것을 본 박정희는 당시에 사관학교에 2기생으로 있었습니다. 화가 났겠죠. 가장 존경하던 형이었습니다. 자기 학비까지 다 마련해준 형이었고 아주 배운 사람이었어요. 형이 그렇게 우익한테 맞아 죽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박정희의 그 가정사를 보면은 형은 우익한테 맞아 죽고 자기 부인은 좌익한테 죽고 자기는 부하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공산당의 남노당의 포섭에 넘어갔습니다. 당시에 군 장교들 중에서 남노당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1948년 10월에. 그 이후에 백선엽 씨가, 지금 살아있는 백선엽 씨가 정보국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어요. 군 안에 있는 공산당 세력을 색출하는. 그게 딱 걸려들었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별로 활동한 게 없어요. 그 대신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많은 조직원들을 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박정희가 딱 그대로 두면은 사형 집행되게 돼 있었는데 이 박정희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백선엽이죠. 백선엽. 아주 운명적입니다. 또 백선엽 씨가 명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우연스럽게. 그래서 박 대통령은 사형될 것이로되 그 인물을 알아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형을 면하고 소령 계급장을 빼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업자가 됐는데 백선엽 씨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관으로 근무하도록 했어요. 육군 정보국에 문관으로 근무하도록 했어요. 이게 1949년 50년의 일입니다. 이때가 박정희 생애에서 가장 불행할 때 있습니다. 불우할 때 있어요. 그때 박 대통령은 박정희 소령이죠. 박정희 소령, 이제는 옷을 다 벗고 민간인이 됐습니다. 는 같이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박 대통령은 초혼을 하긴 억지로 결혼시키니까 막 내키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별거 상태에 있었는데 이화여대에 다니던 여학생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이혈란이라고. 이 여자가 박정희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걸 보니까 정이 떨어져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 박 대통령이 정말 사랑한 여자였어요. 가출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었어요.